네, 안녕하세요.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1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었죠. 오늘까지 3거래일째 비교적 큰 폭으로 지수가 내려가는 그러한 모양새. 개장 초중반입니다. 종합지수가 한때 1.5% 정도 해서 304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크게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 또 한 번 3000포인트가 깨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식의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또다시 3100포인트를 너끈히 회복하는 그럼 장중 반등에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또한 아니죠. 일각에서는 3월 달에 조정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 인플레, 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 경고도 있다는 거죠.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어차피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겠죠.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대비한 중소형주의 비중을 높여주고 또는 뭐 대형주라도 가치주로 포트폴리오 중심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조정과 관련돼서는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상당 기간 박스권 종합지수 현재 3000 내지 3150포인트, 그 중심은 3100포인트 그 근방에서 횡보 등락을 하는 장세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지루하게 2월달 뿐만 아니라 3월달 거쳐 자칫 잘못하면 4월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관점. 장기 정석 투자자라면 뭐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판에 불과 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를 못 참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석 투자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참으셔야 된다, 인내하셔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중소형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요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그렇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완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못지않게 10년 후까지 또는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을 찾는다면 네이버가 됩니다. 네이버 40만 원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 앞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대차 내지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것을 보강하는 못지않게 중요한 종목으로 현재 LG전자, 또 SKC도 엄청 강조했었죠. 또 앞으로 기회가 될 한화솔루션 같은 그런 종목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건데, 위치가 좋아요. 하나솔루션 실적 악재가 좀 있는데 유상증자 악재도 있고요. 오히려 그때가 매수할 기회라는 것이죠.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상징후,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좀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이걸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깡그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동학개미와 대별돼서 자주 언급되는 낱말이 서학개미. 한국 외에 주식을 투자하는, 특히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일반 개인들을 서학개미라고 하죠. 자, 그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정석 투자를 넘어서 상당히 투기적인 종목에 베팅을 많이, 투자가 아니고 베팅이죠. 베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요 점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짚어야 되고요. 그 대안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인플레 부담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일을 낼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메모리의 최강자죠. 압도적인 스코어로 제2등과 큰 격차, 이것을 초격차라고 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가 개발됐다는 것이죠. 메모리에다가 AI 프로세서를 장착하는 개념, 이른바 프로세서 인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격차를 더 벌릴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현재 그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갖고 계신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0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큰 폭의 조정도 아닌 1% 정도의 조정, 아주 가벼운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가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취약성을 좀 보였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 증시의 수급상까지 정황상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유가가 약간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반사작용 정도로 보시면 되죠.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고 추세적으로 배럴당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또 연관된 국내 산업 부분은 정제와 관련되어 있고 석유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분야 및 그 신재생 에너지가 유가 상승의 그 수혜를 보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목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문제가 됐던 신용물 장기 국채 금리가 어제 그제 장중 1.33%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연이틀 조정을 받으면서 1.2870% 정도 수준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건 본다면 미국 증시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원달러 현재 1108원인데 1105원까지 들어갔네. 장중에 1108원 정도 수준에서 말이죠. 잠깐 이 부분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일봉 차트가 있죠. 큰 문제 없는 비교적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대규모로 매도했던 그 자금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했겠죠.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겠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규모로 현물, 주식을 매도를 했지만 그 매도한 자금을 그대로 안고 있다. 안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급 구도를 보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그런 대결 구도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줄었다는 것과 연관된 프로그램 매도 베이시스가 장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 하단에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아래쪽으로 그려진 파란 선에 막대 그래프가 매도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그제 조 단위로 매도했던 그들이 오늘은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장 큰 고비를 좀 넘겼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 전체 매도한 것을 보면 2,800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로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약삭 빨라요. 아주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장중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 이상 빠질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그들의 스탠스를 바꾸죠. 매수하는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게 했던 주인공이었던 금융투자들이 오늘은 아주 약삭빠르게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변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도 매도를 좀 줄였죠. 근데 그런 점도 약간 긍정적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역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지수는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냥 횡보등락하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 사실은 뭐 종목 장세를 펼쳐주고 거기에 맞는 중소형주나 또 가치주를 한다는 그 시각이 전혀 틀린 시각은 아닌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데요. 3월달 조정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몇 가지 이상 징후가 미국도 한국도 좀 있죠. 일단 미국에서 작년 연말쯤이죠. 니콜라 수소 업체가 급등했다 급락했고 또 금년 초죠.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게임 유통업체가 급등했다 급락했고 또 최근 들어 또 이항 같은 드론 택시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락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사태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공매도와 관련돼서 공매도 세력과 일반 개인들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비단 위에 있는 3개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연루되면서 현재 급등락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게 썩 좋은 징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 문제인데 이 블랙록까지 참여를 하나요? 모건 스탠리도 참여를 하고요. 미국의 굴지의 IB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 뿐만 아니라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까지 참여한다고 그래요. 애플도 또 한다고 또 했죠. 그저 니콜라가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또 1억 5천만 달러어치나 샀고 말이죠. 이게 디지털 골드 개념인데요.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입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최근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파르게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하다 하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현재 약간은 어, 불리한 그런 지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따져보면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일단 뭐 니콜라나 게임스탑이나 이항 폭락한 거랑 공매도 사태 이건 개인들의 너무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반 개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단기 매매 과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는 인플레 문제 계속 언급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죠.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감.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든 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뭐가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테이퍼와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받을 때 우리 심리를 압박하는 악재가 된다는 거죠. 테이퍼, 긴축입니다. 테이퍼는 긴축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실은 그럴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데 어디까지나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만 그런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승폭이 너무 컸죠. 특히 우리나라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미국도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 조절을 해서 애플을 팔고 뭐 쉐브론이나 보라이즌 같은 쉐브론은 이제 그 유가 그 에너지 회사고요. 보라이즌은 통신 회사. 이거는 안정주죠. 같이 줍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뭔가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문. 근데 그런 것이 또 작용된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변수가 컸죠.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돼서 지수 왜곡 현상이 있고요. 지수 왜곡되다 보니 그것을 이용한 특히 외국인 또 국립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이른바 파생상품을 통한 매도 플레이라고 합니다.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단기 트레이딩, 배팅을 함에 의해서 단기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 그 하락폭이 증폭되고 과장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이 경기에 이르렀다가 장중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건데 아마 나스닥 선물과 관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약간의 변화, 특히 심리와 관련된 그런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 우리 자체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과 또 내부적인 스코어가 관련된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은 지수가 주체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 내지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학개미의 변화라는 거, 동학개미라기보다는 서학개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 또 그림을 하나 덧붙이도록 하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현재 그 도표는 서학개미 해외 주식 매수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주 놀라운데요. 이렇게 변질이란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뜻이 담기져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서학개미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한국 외 주식을 보면 제1위가 테슬라, 두 번째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무슨 ETF, 또 구글, 알파벳, 보잉, 니오, 니콜라는 약간 문제가, 니오도 마찬가지고. 하위권에 있단 말이죠. 다 위에 상위 5개 종목들, 6개 종목, 7개 종목들, 다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테슬라만 약간 뭐 다른 관점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무리가 없는 대상 정도가 되는데 금년 보세요. 뭐 테슬라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애플도 남아 있습니다만 게임스탑은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고 게임스탑 문제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거품 주가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7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크게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도 아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막대한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처칠 캐피탈 IB 이것도 보면 특수 목적 회사죠. 이것도 약간 투기적인 시세입니다. 이항 말씀드렸고 AMC도 마찬가지죠. AMC, TSMC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투기적인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학개미도 이렇게 투기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나요? 이 부분은 다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테슬라인데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GM과 비교를 해봤을 때 판매량으로 따지면 GM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GM이 거의 1000만 대 연간. 테슬라는 50만 대니까 20분의 1 수준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10분의 1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그것도 뭐 테슬라가 정시로 영업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얻은 그 수익 때문에 그나마 수익이 난 것이고 아직까지는 전기차만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까지 전환되지는 못했죠. 아직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규모로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GM이 전기차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자체적으로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에 대한 생산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현재 뭡니까 테슬라는 거의
900조 원 정도 하나로 900조 원 갖게 되고요. 지금 어딥니까? GM은 83조? 84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온당한 걸까요? 아무리 테슬라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은 향후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웬만한 업체들까지 다 참여하는 더 이상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때까지 테슬라가 계속 막강한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를 유지는 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위상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GM보다 시가총액 10배 이상 될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착실하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생태계 그중에 모빌리티를 주도하는 현대차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테슬라를 매수할 바에는 현대차를 매수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를 하기보다는 그걸 팔고 현대차로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해 드립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약간 변한 것도 좀 있네요. 매수 저력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탁금이 많이 줄었죠. 74조 4천억 정도, 64조 8천억 정도로. 거래대금도 1월달에 32조, 그래서 지금 23조 정도 수준. 지수가 좀 다운돼 거래가 뭔가 지수 상황이 시장 상황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 그런 것이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순매수 규모가 1월달에 일평균 하루 평균 1조 1천억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12월 달 들어서는 그 일평균 매수 규모가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놀라울 정도로 매수했다 했을 때 그 작년 하루에 일평균 일반 개인들의 즉 동학개미들이 매수했던 규모가 2천억 정도입니다. 즉 쪼그라들었다가 치지만 여전히 4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매수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도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잖아요. 4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라도 굉장한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다만 일반 개인들이 규모도 줄긴 줄었지만 1월 달에 공격적으로 추격해서 현재 신고가로 매수하는 추격 매수 뭐 그런 식으로 매수 장중 최고가로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만 소극적으로 받아주는 이른바 지정가 매수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심리가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수할 수 있는 저변의 크기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막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약간 소극적인 상태로 변화됐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당장 탄력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 보면 되는데 다만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쉽사리 바뀌는 것이 시장 심리거든요. 그래서 시장 심리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현재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이왕 주말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자꾸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 즉 향후 미래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예상 인플레를 기대 인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1월 달만 하더라도 2% 미만이었다가 2월 중순쯤 돼서 2.21%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고요. 조만간에 3% 정도 그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설. 그리고 최근 들어 물가도 약간씩 움직이고 있고요. 또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유동성 축소를 하는 이른바 그 테이퍼가 나올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나오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거기까지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럴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인플레 부담이 충격을 준다. 그것 때문에 가치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 테이퍼를 하냐 마느냐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연준이죠. 미국 연준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 작년 8월 달에 이미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는 겁니다. 즉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물가를 봐서 물가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그때 가서 테이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연준 의원 상당수가 사실은 비둘기파, 시장 친화파, 확장, 또 팽창적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그 연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점도표를 보더라도 테이퍼를 지금 하고 또 양적 완화 현재 1200억 달러 매월 1200억 달러 자산을 매입하는 그 방식의 양적 완화 축소도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2021년 거쳐 2022년, 2023년까지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연준위원회 구성 및 그들의 생각 그리고 제롬 파월의 현재 지금 그 입장 또는 그 시각을 봤을 때 현재 물가가 앙등을 하는 그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현재 테이프를 할 리가 없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하에 물가 목표는 2%니까 현재 실물 물가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 수준 3%가 넘어간다면 물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제가 이제 주창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현재 물가 상황은 상당히 안정화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오히려 디플레가 걱정될 정도로 물가는 높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생산 측면에서 AI나 FA, 공장 자동화나 또는 농업혁명, 기타 등등을 통해서 생산혁명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효율성이, 생산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막대한 생산성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원자재 정도만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농산품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정도의 생산성을 아주 뛰어난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유통 측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유통 단계 굉장히 복잡했고 그 유통 단계 복잡한 만큼 거기에 각각 걸려있는 유통 마진의 크기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생산 원가보다 최종 소비가가 거의 몇 배, 심지어 10배 이상 되기도 했던 것이 최근까지 유통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직구가 나오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와 직결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유통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구조적입니다.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소비 측면. 절대적인 것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간은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고령화 되는 만큼 소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 측면도 과거와 같이 현재 소비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플레가 오히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백신 효과나 부양책 효과나 그런 현재 그 미국의 지원금, 재정 지원금이죠. 개인당 1,400달러 지원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물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그 연동된 테이프령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왕이면 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 이거 위치가 이게 애매한 위치긴 한데 지금 현재 오른쪽 그 우상향 방향으로 추세선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사실은 약간 좀 그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사실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는 거고요. 원래는 그 밑에 있는 좀 더 완만한 사선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다운 건데, 최근에 좀 과속한 게 약간 문제가 돼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그러한 판단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메모리에 AI 프로세서를 장착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말씀드리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고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HBM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이 밴드위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밴드 어떤 영역. 근데 높은 영역입니다. 고대역 메모리. 를 고급 HBM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만든다고 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주로 대용량 서버에 많이 필요시 되는 그러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형 메모리에 거기에 AI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장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개념이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개념, 뭐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원래는 저장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대용량 서버인 경우에는 CPU, 중앙 처리 장치는 이제 연산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모 쪽에서 즉 현재 디램 쪽에서 데이터가 오면서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근데 워낙 많은 데이터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병목 형상, 지체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요즘 폰 모임한 병목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구글이나 또는 어디입니까 아마존 같은 초대용량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도 뭐 발열 문제나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고 특히 그런 서버 체계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보다 작은 업체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잘 선택을 못하게 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남아있었던 문제가 바로 폰 모임한 병목 현상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른바 메모리에 AI를 장착한 이제 뭡니까 프로세서 인 메모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식의 메모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메모리에서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연산 처리를 해줌에 따라서 CPU가 감당해야 될 그 연산 처리의 부담을 상당폭 덜어주게 된다는 것이 이에 따라서 병목 현상이 거의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큰데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 2배로 올라가고 전력 소모가 70% 절감된다는 것. 특히 전력 문제가 이게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부담도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 비용도 막대해서 웬만한 업체들은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소를 해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용량 서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구글이나 알파벳이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아마존 같은 업체나 거대 공룡 IT 정도가 가능했던 건데 그 수요 저변이 늘게 됐다는 거예요. 웬만한 업체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죠. 즉, 그 얘기는 이러한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개념이 깔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가 NPU, 즉 신경 처리망 유닛입니다. NPU 한 어느 정도의 개발 능력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터에 지금 AI형 반도체 현재 지금 메모리에
장착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또 보편화되게 되면 지금 NPU와 함께 현재 지금 PIM을 통해서 AI용 반도체 시장을 어느 정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한 단계 더 넘어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의 3대 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빅데이터죠. 한 가지는 빅데이터. 그리고 뭡니까? AI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AI고, 세 번째가 5G 내지 6G입니다. 5G 내지 6G 데이터 및 그 데이터를 통해 처리하고 또 AI 인공 기능과 연결되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3위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세 개 모두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환경과 저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죠.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기술업체 중에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단 한 군데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TSMC도 아니고 인텔도 아니고요. 엔비디아도 아닙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이게 가능합니다. 구글도 아니고 또 애플도 아니죠. 삼성전자만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데서 삼성전자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더욱더 발휘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주가 최근에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뭐 10년 후 자식한테 물려줄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